제가 이제 2014년에 맞춤형 매입임대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그 맞춤형 매입임대는 매입 약정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었고요. 매입임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매입임대는 그 어포더블 하우징, 우리나라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도심에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심은 대규모의 어떤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도심에서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가 항상 있을 테니까 그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매입임대 방식으로 한 거죠. 매입임대 방식은 어떤 거냐? 그냥 업자들이 지은 걸 그냥 사는 거예요. LH나 SH 같은 공사에 사가지고 취약계층들에게 임대를 주는 거죠. 근데 맞춤형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아마 보림주택이 그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맞춤형 매입임대의 첫 번째 사례가 되면서 약간 이 방식이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어떤 개발 사례이면서 물론 이제 매입임대 자체가 공공과 민간이 결합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약간 사회주택적인 사회의 어떤 니즈를 반영한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나름 그 그림을 공부한 입장에서 참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적으로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냥 업자들이 지은 집 같은 수준 정도이긴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걸 만들고 났더니 사회가 뭔가 반응을 굉장히 들끓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뭔가 물론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장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비롯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들, 뭐 국토연구원에서 계속 최근까지도 그 연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별거 아닌 주택인데 왜 그럴까라는 건데 그 코드 하나는 뭐냐면 맞춤형이라는 거죠. 매입임대인데 맞춤형이 될 수 있다. 이 맞춤형 주택은 뭐냐면 다음 넘어가면 홀몸 어르신 맞춤형 매입임대예요. 그 반지하에 사시던 그 수급자 어르신들, 수급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40만 원으로 월세 지출해야죠, 약값 해야죠, 밥값 해야죠. 참 팍팍하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금천구의 반지하 어르신들 이제 직접 뭐 인터뷰하고 그랬던 사진인데 사실은 서울에서 한 17만 원 정도의 그 월세를 내고 쓸 수 있는 방이 정말 형편없죠. 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반지하 방밖에 없고 화장실도 내부에 없고 뭐 부엌도 없고 뭐 이런 방들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말단에 가 있다. 이 데드엔드라고 그러죠. 이게 막다른 길을 데드엔드라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데드엔드에 처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거고 그 사회적 고립이 가져오는 그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반지하에 살더라도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았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생기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 다음 보면 근데 이분들이 이 아까 말한 제가 이제 지금 보림주택에 16세대인데 원룸주택인데 거기에 이분들이 같이 사는 거죠. 그럼 같이 살게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커뮤니티 공간, 공유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16세대 정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 공간을 만든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획을 하면서 맞춤형이니까. 근데 이 감정평가 방식, 거래 사례 비교라는 건데 저는 전문 용어도 이제 척척 나오는 정도가 되는데 얼마나 되게 한이 맺혔으면 거래 사례 비교가 뭐냐면 기존의 매입임대를 거래했던 기준에 근거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해요. 16호면 한 호당 얼마야? 뭐 예를 들어서 한 호당 1억이야. 그러면 16개를 모으면 16억 불 줄 테니까 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면 새로운 주택, 커뮤니티 공간을 좀 이런 맞춤형으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좀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면 이 커뮤니티 공간의 가격 산정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영록 센터장님 그 당시에 서울시 사회주택 센터장 왔을 때 막 공문도 막 보내고 야 이걸 억울해 죽겠다. 나 이거 의미 있는 일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나 손해본다 이거 막 여기다 하고 그랬었는데 참 그때부터 이제 투쟁의 역사가 시작돼갖고 지금까지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더 다양한 어떤 주택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최근에 LH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가 연동 방식을 발표했고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연동이라는 거는 건물에다가 좀 좋은 자재를 쓸 수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을 좀 넓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원가를 보존해주고 잘 산정해서 보존해주는 방식이니까 조금 더 대담한 설계, 대담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큰 저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추운 3월이었는데 장갑을 안 주더라고요. 고생을 제가 다 했는데 여기 이제 변창흠 전 장관님이시고 이제 차성수 부총장님, 뭐 국회의원, 사회투자기금 이정수 이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이걸 만드는 동안 그 감정평가 때문에 사실 얼마나 싸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SH 공사에는 제가 거의 무슨 바퀴벌레 그 당시에 SH가 택지 개발할 때가 많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재원을 뭐 1년에 예산이 뭐 10조인가 뭐 그렇게 움직이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택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코딱지만한 거 갖고 가서 막 엄청 괴롭혔죠 제가. 아니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그냥 업자처럼 그냥 고분고분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그냥 하고 납품하고 가면 되는데 뭐 계속 괴롭히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싫었겠죠. 근데 어쨌든 하고 나니까 이런 분들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사진도 잘 찍고. 근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이게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도서관 할 때도 그랬지만 맞춤형 매입임대가 갑자기 이 구청장님들이 그 당시에 서울시의 그 민주당 구청장들이 서로 전화 연락을 자주 했었나 봐요. 보니까 한 거의 그 당시 한 열 몇 개가 아마 민주당 구청장들이었고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금천구청장님인 차성수 구청장님도 그 당시 청와대에 계셨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의 입장은 뭐냐면 매년 SH나 LH가 지자체에다가 그 공공임대, 그러니까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여가지고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상관없이 이 사업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매입임대 주택들은 지역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일종의 거의 민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리가 안 되고 저소득층들이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동네에 좋은 인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맞춤형 매입임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관리가 잘 되고 사시는 분들이 커뮤니티가 되니까 뭔가 표정이 괜찮아. 그리고 건물이 깨끗하게 관리가 돼. 지자체에서 관리를 직접 하거든요. 기초지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제공이 되고 주차장도 마을로 공유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지역도 뭐 그래서 정말 최취약계층인 그 수급자 어르신들이 사시지만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사실 민비가 생길 거라고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전혀 이제 그런 게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입장은 특히 이제 우리 정책을 다루는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정책 사업을 한 거예요. 사실 그게 대단히 큰 거죠. 이 주택을 가지고 정책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어떤 이상을 구현한 거죠. 그래서 차성수 구청장님은 저는 상을 뭐 한두 개 받았지만 차성수 구청장님은 수십 개의 상을 받았죠 그 당시에. 그리고 어쨌든 구청장들 사이에서 이 정보가 공유된 거예요. 그래서 동작구는 뭐 모자 안심주택, 뭐 성북구는 도전숲, 1인 창업가들을 위한 그 주택, 그다음에 뭐 재밌는 것 중에 도봉구는 만화인 주택, 주택 이름도 재밌어요. 둘리숲, 김수정 만화가 거기 출신인가 봐요. 은평구는 8.15숲, 그래갖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주택. 그렇게 다양한 어떤 정책으로 포장된 맞춤형 매입임대가 서울시 전역으로 2015년, 2016년, 17년 확산이 확 된 거죠. 거기에 시발점에 저희 보린주택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대단히 아주 뜻깊은 일이죠. 사실은 이런 그 사회의 트렌드를 그 주택에 담으면서 확 확산시키기에는 임대나 운영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사실 우주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뭐 리모델링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거 뭐 활용도가 떨어진 아파트를 그 임대를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거 임대를 해가지고 통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유 주택으로
확 그 수요자를 확 늘리는 거죠.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급도 빠르고 사실 공급량도 확실히 많아지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시행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땅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그 땅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조달을 하고 금융조달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지어서 매각한 다음에 또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임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이제 입주자 커뮤니티 관리 운영까지 주택에 대한 FM이나 아니면 그 입주자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운영까지 전체 사이클을 지금까지 고지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은 꽤 나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매각을 해야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건데 저희는 물론 이제 SH나 LH의 매각 한 건수도 꽤 돼요. LH 매입 및 운영이 한 4건이라고 표현했지만 많은 건 아니죠. 사실 10년에 비춰보면 SH가 보린주택 3동을 그 당시에 지어서 매각을 완료를 했고 LH하고는 이제 4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허그 임대리치로는 3건이지만 실제로 임대리치는 지금 한 1,000호 정도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좀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당 한 500호, 300호 이렇게 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은 3종 일반 주거지를 사서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시켜서 거기서 사실은 가치를 좀 만들어내고 그것을 리츠를 설립해서 리츠에 출자한 다음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유동화시키고 저희가 10년 출자한 것들을 10년 임대 운영한 다음에 다시 출자한 돈들이 돌아 나오는 어떤 그런 방식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는 토지임대부 서울시가 2015년에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조례 만들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이제 토지임대부 사업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정말 사업적으로는 정말 재무제표를 최악으로 만드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왜냐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한테 없고 건물만 소유권을 가지는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만들자마자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단히 다양한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소셜 하우징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 천국, 캔자스 대저택. 캔자스 대저택 같은 거는 뭐냐면 반려동물이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에요. 그래서 설계도 좀 특화시키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사실은 맘 놓고 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는 거죠. 그런 사회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기획을 했고 어쨌든 저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히 감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어떤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이라는 게 커뮤니티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되더라고요. 반려동물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다고요. 이들에게는 12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주택인데 20대 여성도 입주를 했는데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냥. 그러니까 이웃이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에 살면서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막 큰 오피스텔에 살면서 문을 열어놓고 다닌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옆집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사회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윗집에 걔가 이 집에 와서 간식을 얻어먹고 가고 고양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들렀다 가고 약간 유토피아적인 어떤 네. 그 다음에 이제 SH하고는 이제 보린주택, 그 다음에 허브 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인천도시공사하고도 작업을 했고 LH하고도 대단히 어떤 상징적인 작업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아남생활이나 다드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면서 특히 이제 다드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매입임대인데 보린주택의 16세대의 커뮤니티 공간 8평 만드는 것도 그렇게 들이싸웠는데 어쨌든 한 8년 지나서 다드람하우스를 만들었는데 다드람하우스의 53세대인데 디자인도 조금 나아졌어요. 살짝 마음에 들어요. 근데 커뮤니티 공간이 80평이에요. 다드람하우스는 이름을 가지고 눈치를 채셨을 분도 있지만
그 발달 장애인이 여기 살아요. 성인 발달 장애인. 근데 발달 장애인만 살 수는 없고 그러면 시설이 되니까 일반 청년이 더 많이 살아요. 33세대가 일반 청년이고 20세대 정도가 이제 발달 장애인이에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점점 성인이 되면 생기는 문제. 왜냐면 부모가 케어를 하기가 사실 계속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영우는 독립을 하면 이제 크면 직장을 가지고 독립을 해야 돼. 독립을 하고 싶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거의 정상인처럼 보이는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을 한다는 건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일반 청년들 입주자를 모집할 때 그 성인 발달 장애인들은 입주를 위한 발달 장애인들은 저희가 인터뷰를 다 했지만 독립이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인터뷰를 했지만 일반 청년들은 일가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느냐를 첫 번째로 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이웃으로 두고 살 수 있느냐를 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장애인하고 내가 활동했던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활동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